11월 19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최근 한미일 외교 차관 협의회에서 종전선언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미국 국무부 웬디 셔먼 부장관이 협의에 매우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매우 만족한다는 말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대장동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는 김만배와 남욱 두 사람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22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앞으로 3일 남았는데요. 오늘 김준우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하는 신장기업 김과장에서는요, 여야 모두가 수용하겠다고 한 특검 진행이 가능할지 관련해서 쟁점 짚어보고요. 성추행과 2차 가해로 숨진 공군 이중사 사건, 이중사 아버지는 어제 청와대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시작하셨는데 이 내용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찾아오는 이번 주 문화 미식회, 이탈리아 유학을 떠나 5년 만에 오페라 무대에 데뷔했고요. 이탈리아 무대를 뒤집어 놓고서는 돌연 오디션 방송에 출연한 성악가 바리톤 김주택 씨 모시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단골 손님 여러분들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유튜브에 신장식의 신장개업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팟빵으로 다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밥상 들어갑니다. 예, 퇴근길 오늘의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옥석을 가리는 신장기업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시사저널 구민지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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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 써있는 대로, 아니요, 원고에 써있는 대로 문화일보 했다가 아닌데 시사저널 구민지 기자인데. 맞습니다. 구민지 기자인데. 금요일은 저와 함께. 예, 우리가 신구의 조화 아닙니까? 그렇네요. 네. 신구의 조화. 네, 신구의 조화. 예. 하여튼간에 원고가 잘못되어 있었다. 제가 바로 알아차렸다. 걱정하지 감사합니다. 마시라. 네. 자, 종전선언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종전선언 합의 여부에 대해서 한일과 협의에 매우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애매한데, 근데 어쨌든 한미일 공동기자회견 하기로 했었는데 일본에서 틀었죠. 네. 우리 경찰청장이 경찰이 주둔하고 있는 독도에 가 있다. 독도에 우리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경찰이 가 있어요. 독도 수비대가 있죠. 예, 일정하게 외교적 하나의 타협 수단 중에 하나로 경찰이 가 있습니다. 군대가 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거기 갔다 왔다고 핑계를 삼은 거죠, 사실. 그래서 한미일 공동기자회견을 못했고, 하루 뒤인 오늘 미국과 일본 외교 당국자들이 회담을 가졌는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어떤 얘기 들어갔나요? 네, 우리 시간으로 일단 어제 한미일 3국 외교 차관 회담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3국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일본의 갑작스러운 불참 통보로 무산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으로 트집을 잡은 것인데요. 회담 의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독도 문제가. 근데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사실 외교적 결례를 범한 거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홀로 회견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로부터 하루 지난 오늘 미국과 일본 미일 외교 차관이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들은 이 자리에서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약속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설을 해드리자면 사실은 외교적 결례가 확실한 게, 원래는 이제 3자 회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일본이 일방적으로 참석을 안 하면서 했었던 핑계가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제 독도 방문이다. 좀 전에 주인장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 독도 수비대가 이제 경찰 인력이 해당 지역에 이제 파견이 돼 있기 때문에 관할 기관장인 경찰청장이 이제 그 못해서 점검을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경찰청장이 독도 방문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종종 갔었죠. 당연하게도 종종 갔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거를 핑계 대는 거는 결국 이제 핑계의 수단으로 삼기 위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건데, 배경을 보자면 아마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외교가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최근 들어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대할 때 예전에 일본이 기대했었던 식의 방식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으면 한국이 동생이고 일본이 형의 역할,
동북아시아에서 컨트롤을 미국의 위임을 받아서 컨트롤하는 걸 일본이 했었고 한국은 거기에 이제 수행을 하는 역할을 맡았었다고 일본은 생각해 왔는데 이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미국도 이제 동등하게 양자를 대우하고 삼자 대화를 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취하니까 그 자체를 거부하기 위한 어떤 핑계를 찾은 게 아니냐. 좀 이런 맥락의 설명도 같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종전선언을 일본이 싫어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자체도 싫어하죠.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요. 예. 종전선언을 왜 싫어하느냐? 일본의 그 자민당을 비롯한 극우 정치인들은 국내적 쟁점이 있을 때 그 하나의 탈출구로 어떨 때는 남쪽을, 어떨 때는 북쪽을 이렇게 때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로 합쳐지면 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의 큰 이렇게 공격 포인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들의 명분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한미일 또 중국까지 이 한반도가 하나가 됐을 때 일본이 전략적 중요성이 많이 약화가 되죠. 떨어지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싫어하죠. 예. 자, 일본과도 오늘 만났는데 미국 웬디 셔먼 장관이 일본과도 오늘 만난 거죠. 만나기도 했고. 근데 미국도 종전선언 관련해서 한국 일본과의 협의에 만족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또 한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4자 종전선언, 즉 남북 미중 이렇게 기반으로 한 우리 정부가 그런 외교적 구상에 좀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평창 그 겨울 올림픽 네. 때처럼 베이징 겨울 올림픽에서 뭔가 그림을 한번 제대로 네.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런 그림이었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18일 어제 백악관에서 캐나다, 멕시코와 3국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데요. 이 자리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답한 것입니다. 이 외교적 보이콧은 선수단은 보내지만 정부 차원의 공식 사절단을 개회식에 보내진 않겠다는 의미인데요. 사흘 전에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지적했던 결국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가 보이콧의 전면적인 배경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보이콧이 확정이 되면 우리 정부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을 무대로 말씀하신 4국 간의 종전선언을 매듭짓고 문재인 정부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서 좀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좀 잘 그려보고자 하는 그림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는요. 잠시 후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야 조건 없는 특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뜯어보면 셈법이 전부 다 다릅니다. 네, 사실 특검을 둘러싸고는 여야가 2달 가까이 핑퐁을 벌여왔어요. 야당이 계속 대장동 특검 도입을 주장하면서 천막농성까지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지난 10일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든 진상규명이 더 필요하다면서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야당은 또 여기에 조건을 내걸었다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 후보가 어제 그러다가 조건을 붙이지 않고 여야가 합의해 아무 때나 특검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방식으로 이제 입장을 조금 바꿔서 낸 건데요. 여기서 이제 여야가 이제부터 조만간 특검 도입을 위해서 실무 협상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우리가 여러 번 말했듯이 수사 대상부터 범위 여러 가지가 이제 출발부터 삐걱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장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포함된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부실 수사건도 당연히 다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윤 후보는 여당이 특검을 회피하려고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황이 이러니까 어차피 여야 모두 대선 전 특검이 불가능할 걸 알면서 정치 공방,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다 이렇게 비춰지기도 해요. 이제 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쌍특검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 사실은 좀 맞지 않는 안 얘기죠. 맞아요. 네. 예. 민주당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뭐 고발사주 의혹이라든지 일명 이제 본부장이라고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 주변 관련된 비리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 본인이 요구하는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 꺼내는 것 자체가 이제 양자 간의 이제 동등한 그 교환이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공수처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거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이제 특검을 통해서 시간을 좀 벌어보자 이제 이런 전략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제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의 어떤 전략적 기동을 보인 건데, 그렇죠. 예, 이 특검에 대해서 이제 조건 없이 받는다라는 입장을 이제 밝혀서 지금 대장동 건이 계속해서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속도전으로 이 사안을 좀 떨궈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해 왔던 거에 대해서 이제 한 발 물러나는 양태를 보였습니다. 그건 아마 이제 정책적으로 좀 이재명 후보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뭐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대국민적으로 보여주려고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추진. 네. 이거는 이제 지지층 결집과 표 확장을 노리는 건데, 아마 이제 이번 주 내내 그 선대위 구성을 관련해서 선대위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뭐 불만을 많이 제기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어떤 이게 몸을 좀 추스르는 모양새가 나오고 난 이후에 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재명 스타일로 이제 돌아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게 아마 이제 그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쌍특검이라는 얘기가 되게 이상한 게, 쌍특검이면 야당은 대장동 특검을 요구를 하고, 네. 근데 이재명 후보와 여당이 안 받으려고 하고, 그래야 교환이 그다음에,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당은 그 고발사주 특검을 요구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걸 거부를 하고 서로 그러고 있을 때, 야, 우리 그럼 둘 다 하자,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쌍특검이라는 얘기가 맞잖아요. 네. 근데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을 하자는 얘기를 여당 쪽에서 한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왜 그걸 왜 쌍특검이고 마치 맞교환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가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제 부산저축은행 건의 경우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게, 내용적으로 보면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이제 부실 수사 의혹 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화천대유 라이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2011년에 화천대유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인물들이 쩐을 확보하는,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의 그 뿌리가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네. 뭐 이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특검이 들어가게 되면 ABC를 할 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예, 프리퀄입니다. 프리퀄. 2015년,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까지. 대장동은 2009년, 2015년, 그다음에 2019년 이렇게 이제 쭉 진행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2019년이 아니라 2021년 현재 이렇게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오늘 이 얘기도 나왔어요. 대장동 관련해서 검찰이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가, 남욱 변호사, 이 이모 씨가 그 박영수 네. 특검 친인척이라는 그 이모 씨예요. 100억 받았다는, 100억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이분이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 쪽으로 43억을 건넸는데 그 돈 중 일부가 이재명 후보의 2014년 선거 때 선거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안다라는 기사를 조선일보에서 냈죠. 단독 보도였습니다. 조선에. 네, 네, 네. 그 조금 더 상세하게, 그래서 네. 로비가 아닌,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는 43억 로비가 아닌 사업비를 썼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도 선거철마다 나오는 허무맹랑한 얘기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선일보 보니까 이게 유동규를 통해서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유동규에게 들어간 정황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이게. 이제 두 단계가 앞에 있는 건데요. 우선 이제 남욱 변호사한테 그 당시에 이제 현금으로 줬다는 거고, 네. 김만배 씨한테는 이제 계좌로 쌓아줬다, 계좌. 이제 이런 겁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자금의 흐름이 나와야 이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볼 수가 있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말하자면 일단 남욱이나 김만배한테서 유동규로 건너가고 그 뒤에 다시 선거자금으로 흘러간 맥락이 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두 단계는커녕 남욱이나 김만배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에는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했을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거를 밝히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추적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이건 사업자금으로 운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라서 이걸 더 진척시키기가 사실은 뭐 지금 봐가지고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네. 거기에서는 어쨌든 냄새를 피우는, 연기를 피우는 맥락에서만 의미가 있지, 실제적으로 이제 수사가 가능한지도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하고 본문이 안 맞아요. 그래서 헤드라인과 본문이 안 맞았을 때 이거를 그 언론중재법 내지는 이런 데서 다룰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을 그 국회에서 저는 다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헤드라인하고 본문이 안 맞아. 다만 이 자금이 전해졌을 때가 시기가 2014년 지방선거를 치를 때고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때 마침 캠프에 있었다. 이런 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유동규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은 확인되지 아직, 않았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일보 기사에. 예. 어쩌라는 겁니까?
자, 다음 오늘 어제인가요?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 오늘이네요. 오늘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재판에 출석했어요. 그 명예훼손으로 한동훈 씨가 유시민 이사장을 고소고발했던 건이죠. 유 전 이사장이 과거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의혹 제기한 데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서 재판이 이어졌는데 그 계좌 추적 관련해서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네, 오늘 진행된 공판에서요. 유 전 이사장 측이 지난 1월 국민은행이 발급한 확인서를 증거로 제시했는데요. 이는 2019년 2월 영장 집행에 있어 노무현 재단의 금융 정보를 서울 남부지검에 제공했고 6개월 유예했다가 나중에 계좌주에 통지했다는 국민은행 서강 지점장의 명의의 확인서입니다. 즉 검찰이 노무현 재단에 대한 계좌 추적 자체가 없었다고 해왔던 주장에 조금 배치되는 내용이 나온 건데요. 따라서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말한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명예훼손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에 기반한 것이라는 게 유 전 이사장 측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한동훈 검사장 측은 당시 다른 사람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그 사람 계좌에 송금된 CIF, 즉 고객 정보 파일을 조회한 것이 6개월 뒤에 통보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요. 이후에 한 검사장은 취재진에도 입장문을 보내서 재판과 관련 없는 다른 시기 무관한 내용을 끼워 넣어 진실을 호도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을 이제 어제 밤에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좀 살펴봤는데 그 동안에 보도됐거나 알려진 내용하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 1월에만 하더라도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그 당시에 그 공식적인 사과를 할 때만 하더라도 검찰이 계좌 추적을 노무현 재단이나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한 적이 없는데 잘못 알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구나.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구나라고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재판을 통해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실제로는 노무현 재단의 국민은행 계좌를 일단 들여다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계좌를 추적하거나 뭐 입출금 내역을 상세하게 들여다봤는지 여부는 우리가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이제 CIF 그러니까 고객 정보 파일을 조회했다는 것도 아직은 한동훈 그 검사장 쪽에서 추측한 얘기예요. 남부지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 아니고 자기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이 입장문이란 말이죠. 어떻게 알았지? 그걸 어떻게 하는지도 저는 궁금해요. 이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남부지검에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이거는 자기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 쪽에 정보 요청을 해가지고 직접 따로 듣는 것도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데 어떤 식으로 추측했는지도 저는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다른 사건을 보다가 다른 사람의 계좌에 노무현 재단 측에서부터 이제 들어온 입금 내역이 있길래 이거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 고객 정보 파일을 본 거다. 그 정도의 의미뿐이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노무현 재단으로 노무현 재단과 돈이 오고 간 사람이 누구냐, 노무현 재단에 돈을 넣었든 노무현 재단에서 누가 개인에게 돈을 출금이 됐든 간에 노무현 재단에 돈을 넣은 사람이건 노무현 재단에서 돈을 출금한 사람이건 그 정보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단순하게 그런 거라면 왜 6개월간 통보 유예를 했느냐? 그렇죠.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웃긴 게 단순하게 그냥 누가 넣는지를 보기 위해서 고객정보 파일을 보기만 했다면 사실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게 제가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노무현 재단의 국민은행 계좌 예금 주명을 봤어요. 네.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입니다. 네. 이거를 굳이 확인해야 될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 같거든요. 뭔가 네. 좀 추가적인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요거는 뭐 1월 27일 날 한동훈 검사장이 그 증인으로 출석하는 날이니까 그때 또 어떤 얘기가 나오고 그 중간에 또 검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3,034명입니다. 사흘 연속 3,000명대고요. 위중증 환자가 499명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 2단계 중단 2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이 있고요. 김부겸 총리는 지금의 위기 극복하지 못하면 일상회복의 여정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부는 지난 17일까지 운영했던 정부 합동특별점검단을 22일부터 다시 운영하고 방역 상황과 의료체계 전반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또 여기 이렇게 써있는 구민주입니다. 신구의 조화. 신구 조화 기억해 주세요. 신구의 조자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요. 지금 연말 국면이고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 종전선언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전선언을 놓고 한미 간 문안 합의가 조만간 이루어질 듯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뭐 종전선언 성사 여부 이게 종전 성명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과연 이 종전선언 어떻게 봐야 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지 종전선언 반대하는 분들도 또 계시기 때문에 예, 우리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 너무 멋지십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중절몸도 보이는 라디오인지 몰랐습니다. 보이는 라디오인 줄 알고 이렇게 딱 차려입고 나오신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예. 예. 자, 먼저 그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최종건 1차관이 16일 워싱턴에서 회담 가진 뒤에 발표한 보도 자료에 양측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근데 종전선언 이렇게 네 글자를 명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얘기를 종전선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진전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람들 입만 쳐다봐요. 최종건 차관님, 정의용 장관님, 그렇죠. 설리번 안보보좌관님, 그다음 웬디 셔먼 부장관님. 그렇게 단기적인 말만 갖고 보면 안 되고요. 네. 한 발짝 물러나서 봐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면 설리번 안보보좌관, 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최근에 different, 우리 다른 입장에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종전선언의 시기, 관점. 순서, 조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세 가지가 다예요. 그렇죠. 시기 언제 하느냐. 우리는 지금 먼저 입구에 하고 싶고 네. 근데 미국은 북한을 불러내서 얘기한 다음에 하고 싶거든요. 네. 추정컨대. 그다음에 시기는 언제 하느냐. 예, 우리는 지금 시기. 문정부 입구에 임기하고 하고 싶은 싶죠. 거죠. 예. 근데 미국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조건은 뭐냐. 어떠한 조건에 종전선언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네.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지금 한미가 종전선언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이견은 없는데 종전선언이 필요하다. 그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없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시기 조건 순서가 맞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율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걸 갖고 우리가 정말 무슨 말을 하냐면 매일 쳐다보면서 다 됐다 안 됐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아직 가장 중요한 그 첫 단추 부분에서 아직 그 시작이 단추가 깨지지는 않은 거죠. 네. 굉장히 바쁘게 그 뭐 중국과도 만나고 러시아도 만나고 미국도 만나고 굉장히 바쁘기는 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네. 적극적으로 종전선언에 주력을 한 적이 없고요. 네. 일단 상황은 미국도 종전선언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고 있고요. 네. 중국은 뭐 찬성했고요. 러시아도 찬성.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북한도 이상하게 말이 없어요. 아니 뭐 좋은 아이디어다 뭐 이런 류의 약간. 네, 그러니까 북한은 싫으면 바로 싫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뭐 갑자기 괜찮아요. 뭐 삶은 소대가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도 제가 보기엔 조건부 수용론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지금 적극적인 의지로 한국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주변의 여건도 괜찮다. 상황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상황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전 선언에 대해서 근데 오히려 우리 남측 내에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종전 선언에 이제 반대한다. 하지 말자 이런 의견도 있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도대체 종전 선언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그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일본은 좀 반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들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단순히 그냥 큰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지금 한반도가 전쟁 상태거든요. 휴전이에요. 예, 휴전이 있죠. 전쟁을 끝내겠다는데 전쟁을 끝내는 거 반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냐. 어떠한 식의 종전선언이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 자체에 반대한다는 건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있으시던데. 아니 그러니까 전쟁을 끝나겠다는데 그 반대한다는 건 사실 논리가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분들 생각은 예. 그 종전선이 의미 없는 종전선이라면 반대한다 이런 뜻이겠죠. 구두선이라면 반대한다. 아니 근데 구두상이라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예. 결혼으로 치면은 평화협정이 결혼식입니다. 네네. 결혼식 하면 혼인신고하고 법적인 혈액이 발생하죠. 그렇죠.
근데 종전선언은 일종의 약혼식이에요. 약혼식. 이건 법적인 효력은 없죠. 네네. 근데 지금 평화협정 체결하고 혼인신고하면 끝나거든요. 네네. 근데 이 평화협정 체결 결혼식을 못 해요. 네, 종전선언 없이는. 아니요. 종전선언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아, 평화협정 할 수 안에 있다? 아. 평화협정 안에 1조가 종전선언이에요. 맞아요. 종전한다. 그다음에 이제 땅 때문에 싸웠으니까 땅 영토 조항, 네. 그다음에 포로 교환, 네네. 그다음에 그 손해배상, 네. 관계 개선 요게 평화협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평화협정 체결하면 바로 끝나는 거죠. 음. 그런데 평화협정이 지금 왜 어렵냐? 첫 번째는 북한 핵 문제입니다. 그렇죠. 북한의 그거는- 비핵화하는데 거의 10에서 한 20년 걸리거든요. 네네. 단계적으로 예, 가면. 비핵화 안 되고 나서 평화협정을 하자니 껄끄럽고 그렇죠. 그 비핵화 완전히 한 다음에 하자니 20년 뒤에 할 수는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미중이 험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중이 정전선언의 정전협정의 당사자거든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지들끼리 안보 이익 싸우지 한 번도 평화에 관심이 있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 즉각 결혼이 어려워요. 네. 그러니 결혼이 어려우니 그러면 약혼식이라도 해서 약혼식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약혼식하고 딴 남자 딴 여자 만나면 욕 먹거든요. 네. 도덕적인 의문이 생기죠 첫 번째. 네, 그리고 적어도. 약혼식을 한다 하면 결혼식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혼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협정이 그렇게 어렵고 지난하니 지금 입구라도 형성하기 위해서 약혼식을 하자라는 게 지금 종전선언의 취지거든요. 네네.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음. 이 와중에 무슨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고 뭐 총 쏘고 뭐 그러는데 무슨 종전선언이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내막을 네. 취지를 좀 이해를 하면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종전선언의 의미 결혼식 바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결혼까지 오래 걸리니 약혼식을 해서 서로 간에 결혼을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다 자기 조건을 좀 만들어 가자. 일단 약속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거든요. 네, 약혼하면.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은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비핵화 없이 종전선언 없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혀 이해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20년 뒤에 저기 평화협정 체결합니까? 완전한 비핵화인데 20년 정도 걸리거든요. 지금 당장 시작해도 한 20년 시작해도 걸리죠. 최소 10년이고요. 예. 아주 이상적일 때 10년이고 이건 미국의 가장 저명한 해커 박사 지금부터 예, 해커 예. 박사가 정한 시간이에요. 네네. 북한에게 가장 정통합니다. 영변도 7번이나 가본 사람이고 네네. 그 양반이 이상적일 때 10년 걸리고 조금 문제 있으면 15년 걸리고 아니면 더 걸린다 그러니까 저도 뭐 핵 좀 들여다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 걸릴 겁니다. 종전선언하면 미군 철수해가지고 우리 남한 군사력이 완전히 그 쪼그라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약혼식 했다고 둘이 뭐 같이 살고 애 낳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나중에 결혼식 한 다음에 혼인신고가 되는 거지. 예. 약혼식 했다가 파혼했다고 법적인 책임 없거든요. 네. 심지어 약혼식하고 딴 남자 딴 여자 만나도 법에는 안 걸려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종전선언을 하면 도덕적인 의무감이나 여러 가지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네. 주한미군 유엔사 체제 한미동맹 여기에 즉각적인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종전선언하면 그냥 한반도에 미군도 다 철수하고 한미동맹도 다 깨질 것 같고 이런 걱정들을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 종전선언하고 예.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 그 네. 안에 주한미군은 주둔한다. 그다음 유엔사는 평화유지군으로 기능한다. 그렇게 합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얼마든지 합의에 따라서 철수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 그건 평화협정 단계 일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언론도 그렇고 또 몇몇 우리 사회 목소리 크신 분들이 종전선언하면 진짜 무슨 뭐 곧 전쟁이 그 날 양쪽 다 것처럼. 책임이 있어요. 반대하는 그래요? 사람들은 예. 종전선언이 뭔지 한반도 정전치를 들여다 안 본 거고요. 예. 정부 입장에서도 바티칸까지 가고 외국도 가는데 국민들 설득을 하는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국민들 야권 설득하는 보수층을 설득을 적극 견인해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네, 네.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상황에서 외국은 설득을 많이 하는데 네, 네. 국민들에 대해서는 종전선언 한다 그러니까 뜨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자, 정부 여당에서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조금 더 설득해 달라. 그리고 종전선언하면 뭐 한반도에 무슨 전쟁이라도 날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하기 위해 노력해라.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작업을 시작하겠다는데 그걸 왜 반대합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그 양쪽 다 책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양쪽 다 책임 있다. 균형을 자로 잰 듯 균형을 맞춰주시는 우리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님이십니다. 자, 그 일본은 왜 이렇게 반대합니까? 어제도 보니까 뭐 그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 방문 때문에 우리는 한미일 차관들 같이 못 서겠습니다. 포토라인은 못 서겠습니다. 결국 이 얘기였거든요. 예. 그것도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왜냐하면 된다. 예. 우리가 일본하고 안 만나고 살 수 있으면 안 만나면 돼요. 네네. 자, 김대중 대통령이
1차 정상회담을 할 때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 일본을 안심시켰어요. 맞아요. 한일 관계 그랬어요. 개선했어요. 음. 그리고 남북 관계하니까 일본이 해방을 안 났거든요. 음. 근데 지금 일본은 항상 한반도 문제 긴장하거든요. 네. 그런데 자기들도 모르게 종전선언하고 남북이 어쩌고 하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든 자기들이 끼고 싶어 하거나 네네.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관철되는 쪽으로 아마 한반도 정세가 변하는 걸 원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일본인이라면. 네네. 그런데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자기들이 소외가 되니까 네. 여기 대해서 지금 주시하고 있고 트럼프 때도 계속 회방 논거 알고 네, 계속 그걸 회복 알거든요. 났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관리해야 되거든요. 관리의 대상이다. 근데 네. 저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네. 이 와중에 일본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에서 일본을 자극하는 일들을 만드는 건 현명하지 않거든요. 네, 네.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 설득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협조를 견인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을 관리하고 남북 관계를 했는데 지금 한일 관계가 최악이거든요. 네네. 최악인 상황에서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일본이 반발하고 여기에 또 일본으로서는 휘발성에 있는 이슈인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이 터지니까 네. 여기서 이제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거죠. 예. 일본 입장에서는. 자, 울고 싶어 하더라도 뺨 때리지는 말자. 달래줘야죠. 달래자. 달래줘야죠. 네네. 자, 그 9.19 군사합의 관련돼서도 이게 사실은 뭐 평가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9.19 미사일 실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레드라인을 넘은 거냐 안 넘은 거냐 등등에 대해서 미국은 거의 논평을 하지 않거나 뭐 레드라인을 넘은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던데 9.19 군사 합의를 다시 이제 뭐 종전선언 얘기 나오다 보니까 9.19 군사 합의 얘기까지 지금 언론에 이렇게 나오던데 또 윤석열 후보가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9.19 군사 합의를 왜 파기합니까? 지켜야죠. 지금 남북이 군사를 저 무슨 특정한 후보 특정한 정파 얘기 아니에요. 네, 뭐냐면 네, 네. 뭐 다른 맥락으로 말씀을 하신 거겠죠. 왜냐하면 9.19 네. 군사 합의는 아마 이런 취지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북한이 막 깨고 있는데 우리만 지킬 필요가 아닌 이런 취지겠죠. 네, 네, 제 추정컨대. 예. 추정입니다. 네. 그러나 9.19 군사 합의는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자는 거예요. 네. 한국 정전 체제 이후로 최초로 군사적 군사 신뢰를 합의가 구축한 있었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안 지켜지면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지. 양측이 안 지킨다면 네. 그거를 파기하면 그러면 군사적 긴장을 더 고조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윤 후보께서도 그런 취지는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종전선언이 약혼하는 거다.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 그게 결혼이라면 그게 아무리 빨라야 10년에서 20년. 근데 결혼하면 돼요. 근데 예. 결혼하기 어려우니까 약혼식이 필요한 약혼하자. 겁니다. 그럼 현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거치는 것이 굉장히 평화체제로 가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건데. 지금은 고육지 체계예요. 예. 그러니까 평화협정 체계라면 끝나는데 그게 네네. 너무 어려우니 음. 지금 한반도 평화협정은 아주 긴 터널이에요. 네. 죄송한 얘기지만 끝이 안 보이는 긴 터널입니다. 어찌 보면. 예. 예. 그런데 입구를 안 만들면 끝도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지금 입구를 만들자는 겁니다. 불가역적인 입구를 만들자는 네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지금 정전 체제에서 이거 정상 체제 아니거든요. 그렇죠. 68년을 전쟁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미국은 입만 열면 정전 체제를 준수해야 된대요. 아 그럼 미국이 68년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한국에 앉아갖고 저 미국 전쟁 계속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죠. 이건 정전 체제는 깨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이게 북한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역이용 당하는 거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네. 그런 반대하는 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음. 정전 체제는 반드시 깨져야 되고 평화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입구를 위해서 종전 선언이라는 정말로 힘든 단계를 만드는 원래 외교 사상에서 이런 사례가 없어요. 종전 선언 하나의 단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집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이게 바로 한반도 현실의 불행한 현실이고 그쵸, 정말로 시점이고. 예. 정전 선언을 통해서라도 신뢰 관계를 형성해서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입구를 만들자는 고육책인 거지 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예. 고육지책이다. 자, 그러면 현 단계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종전 선언을 지금 만일에 도출을 못하고 지금 바이든 정부가 무능해요. 지금 네. 10개월 됐는데도 지금 아무 실무 이 협상도 안 돼 있거든요. 네. 한국 이번에 대선 아주 아마 치열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지금 대북 정책, 통일 정책도 지금 눈에 안 보여요, 별로 딴 이슈 때문에. 네, 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입구가 안 만들어지면 올해 지나가죠. 네. 내년 선거판 지나가죠. 정권 교체기죠. 그럼 거의 1년이 지나간단 그냥 지나갑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북한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네, 네. 지금 자기들 매일매일 힘든데. 그러니까 네. 지금은 북한도 종전선언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네, 지금의 분위기는 미국도 예. 미국도 안보 이해가 있으니까 미국 네. 입장도 이해해야죠. 미국도 자기들의 조건부 수용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입장들을 절충을 해서 네. 지금 이 시기에 이 이 정부 시기에. 가기 전에 종전선언일 입구를 형성하는 게 시급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자, 지금은 타이밍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주 즐겁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매주 금요일 한 주간 여론 동향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같이 여론조사가 정말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하나 나올 때마다 어떻게 됐나 눈여겨보고 그다음에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론조사 결과만 선택적으로 선택적으로 수용을 하세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제 관심사는 이거 그냥 그 말하자면 컨벤션 효과라고만 볼 수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이 가장 클 것 같기는 맞습니다. 합니다. 예. 자, 이번 주 여론조사 주요 지표부터 좀 소개시켜 주시고 이 질문에 좀 답을 좀 해주세요. 오늘도 예. 두 개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NBS, 하나는 갤럽인데요. NBS 월화수 해서 목요일 날 어제 발표했었고 예. 갤럽은 화수목해서 오늘 발표했는데 둘 다 전화 면접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여론조사의 주 포인트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느냐. 그렇죠. 근데 이제 갤럽하고 이제 MBS하고 이제 좀 엇갈리게 나왔어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또 특히 이제 이 대목을 좀 준비했는데 이제 대선 후보 지지도 같은 경우 갤럽, MBS 같은 경우는 매주 주간 단위 조사하거든요. 네네. 근데 윤석열 후보는 지난 주 대비 네. 3%포인트 빠진 36% 나왔고요. 36. 이재명 후보는 3%포인트 오른 35가 나왔어요. 네. MBS에서는 안철수 5, 심상정사, 태도유보 18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래서 어저께 이제 도화 모든 언론이 컨벤션 썼어요. 효과 끝. 네. 아예 제목을 그렇게 바꿔 나온 언론들이 상당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갤럽 조사가 또 혼돈을 줬어요. 이제 보통 이제 보면은 그 시기에 발표된 조사들이 거의 같은 방향을 보이면 폭은 좀 다르더라도 같은 방향을 보이면 이론은 있는데 다른 쪽으로 이제 가버리면 완전히 또, 남들은 다 올라왔는데 이 조사만 떨어지고 남들은 다 내리는 데서 올라가면 이제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제 갤럽이 이제 좀 그런 경우였어요. 네. 이럴 때는 갤럽 같은 경우는 오늘 정당 지도 같은 경우는 이제 MBS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3%포인트 올랐는데 이제 갤럽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해서 34에서 29, 5%포인트 빠진 걸로 나왔거든요. 네. 모든 지표들이 이제 MBS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컨벤션 효과 끝나고 이제 저점 통과했다. 뭐 우상향으로 이제 강하게 이제 가고 있다. 라고 진단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저점 통과하고 우상향으로 강하게 가고 올라갈 있다. 거다라고 하는 해석될 만한 것이 이제 MBS 조사였는데 MBS였고 이제 갤럽은 근데 방향이 완전히 다른데.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조사회사 입장에서 제일 곤혹스러운 경우가 네. 다들 이제 우상향으로 한쪽 방향이 다 비슷한데 폭은 좀 다르더라도 네. 근데 전혀 거꾸로 가는 경우가 제일 곤혹스러운 경우예요. 네. 이제 정리하자면 이제 갤럽 같은 경우는 매주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리서치 리트러시에 이야기했지만은 지표를 볼 때는 인터벌도 봐야 된다. 이게 네네. 매주냐 격주냐 심지어 월간 정감이라는 거는 이제 그 이전과의 비교니까 네네. 그 이전에 어떻게 됐냐인데 이제 갤럽 같은 경우는 오늘 대선 후보 지지도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재명 31, 윤석열 42, 어휴. 심상정호 안철수 7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똑같은 질문을 한 것이 한 달 전이었어요. 네. 한 달 전에 10월 19일, 21일 예. 그때 조사 한 달 전 조사에서는 이재명 34, 윤석열 31 나왔었는데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오르내리면은 숱한 어떤 그 오름과 내림이 있었기 있었겠죠. 때문에 예. 지금 이를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는데 네. 어떤 이제 윤석열 후보가 42 찍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뭐 올랐다 뭐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지표가 뭐냐면은 이제 갤럽 같은 경우는 자기 정치 지도자 그 적합도를 묻는데 이것은 이제 지난 2주 전과 했던 대비를 봤을 때 네. 2주 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24% 나왔는데 이번 주는 34% 나왔거든요. 10% 포인트 올랐어요. 예. 물론 2주 전과 비교하면은 10% 포인트 올랐어요.
네. 근데 만약에 주간 단위였다면 이를테면 24에서 뭐 40 찍었다가 뭐 다시 30도 내려왔을 안 수도 왔으면 그랬기 때문에 꼭 중간에 했던 과정이 이제 생략된 상태에서 2주간 비교기 때문에 전주 대비 올랐다 내렸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2주 전 대비해서는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네. 전주 네. 대비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못 하는데 네. 이제 그런 문제에서 어쨌든 갤럽의 있던 데이터는 뭐 우상향으로 네. 그 윤석열 후보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네. 그렇게 오늘 또 기사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아직은 모르겠네요. 컨벤션 효과가 끝난 건지. MBS로 봤을 때는 컨벤션 효과가 끝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갤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컨벤션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이제 전화 면접 방식 물론 그 방법론적에서 디테일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수 예를 들면 있죠. 이제 갤럽 같은 경우는 유무선 혼용을 하거든요. 네네. 무선 이제 85에 유선 15를 그 섞어서 하는데 뭐 그런 요인 또 요일 한쪽은 월화수 한쪽은 화수목 뭐 그런 요인 있지만은 어쨌든 그 방향이 이렇게 엇갈리게 나온 경우는 저희들도 봤을 때 굉장히 좀 의아하고 또 이제 갤럽 같은 경우 오늘 이와 관련해서 결국 이제 그 기자들이 묻는 건 뭐가 맞냐인데 뭐가 맞고 틀림의 문제는 아닌데 네. 어쨌든 한쪽이 이제 쭉 오르는데 다른 쪽만 떨어질 때는 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이 결과다. 갤럽에서 전화 엄청 받았겠는데요, 오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많이 이제 좀 오늘 전화를 많이 받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컨벤션 효과는 다음 주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 계속 그렇지.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 언젠가는 아니면은 이제 끝났는지. 그 컨벤션 효과 조정 국면이 올 건데 네. 이를테면 그 조정의 원인이 무엇이냐 또 그게 조정의 또 폭이 얼마냐 이것이 이제 그것만 남은 건데 저는 이제 MBS 결과를 좀 더 신뢰를 한 편이에요. 이를테면은 그 선출이 끝나면은 바로 그 다음 스테이지 시프트가 돼야 됩니다. 네네. 그것이 곧 이제 선대위 구성이고 네. 이제 진영 결집인데 지금까지 오히려 엇박자만 계속 나고 있고 특히 이제 홍준표 의원이 뭐 뒤끝 장렬 뭐 연일 강타를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저 조정이 좀 생각보다 일찍 오고 내상이 안에서 이제 내전이 일어나면은 가장 최악의 장면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 앞에 이제 미당의 후보가 그런 상황에서 그 잔치는 끝났지만 뒤에서 이제 묘하게 이제 술 먹고 진상 부리는 그런 느낌에 이제 네. 나왔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좀 그 조정 국면제라고 보는데 저도 오늘 갤럽 조사를 보면서 좀 적잖이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조금 튄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그렇죠. 없어서. 예. 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당을 선언을 했어요. 합당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합당이 선언된 게 아니라 그렇죠. 합당 추진을 선언을 했는데 실무 협상에 들어가고요. 예, 실무협상에 들어가고 우상호, 정봉주 두 단장이 이제 실무협상 들어갔는데 자, 뭐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지지자 결집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도 확장에는 오히려 실이 될 것이다. 이런 양측의 평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항상 그 덕실과 셈법이랑 있는 건데 예.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어느 정도 덕이 이른바 덕이라고 보는 포인트는 진영 내 결집력을 높이자. 네. 언젠가는 또 양당이 이제 대선 앞두고 합당을 할 거다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로 택일만 남았었는데 네. 어쨌든 진영 내 이제 결집력을 높이자라는 그런 측면이 한편은 있지만은 네. 이제 또 너무 이제 강성 특히 이제 조국 문제가 이제 다시 거론됨으로써 중도층에서 있던 또 거부감 비토 정서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선거란 게 저는 이렇게 동심원 만들기라고 보거든요. 안에 네. 이제 코어 집단을 확실하게 형성해 놓고 네. 그리고 중도로 이제 확장해 가는 과정인데 어쨌든 그렇죠. 그 지금 정통적인 어떤 선거 캠페인 방식에 보면 좀 충실하고 있고 진영 내 이제 스크럼을 확실히 좀 짜고 있다. 문제는 이제 예고된 경로는 없죠. 그렇게 일이란 게 하는 게 일이죠. 네, 잘못하면 이렇게 말 꺼내놨다가 잘한다면 안 하니만 못해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그랬을 때 어쨌든 이번 대선을 보는 그렇다면 이제 관심은 저쪽은 합치는데 이쪽은 어찌 되게 되는 거냐. 저 국민의힘 국민당, 윤석열 쪽 국민의힘, 국민의당. 당 예, 안철수 윤석열은 어떻게 되냐? 좀 그렇죠. 이제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안철수 이제 후보를 볼 때마다 꼭 영화 베테랑 대사가 막 떠올라요. 네. 거기 보면 이제 그 감방은 이제 나오는 맛에 들어간다라는 네, 그렇죠. 명대사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출마는 단일화하는 맛에 나오는 것 같다. 꼭 그게 꼭 연상이 좀 되더라고요. 네. 이제 그랬을 때 과연 이제 단일화로 갈 거냐 아니면 아예 뭐 지난번 논의하다가 불발이 거친 합당까지 갈 거냐. 네. 이것도 이제 보수 진영 유권자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대목이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당 추진은 코어 동심원 전략에 있어서는 적절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또 지금. 자, 이번 주 리서치 리터러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응답률과 저도 사실 앵간히 여론조사를 좀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응답률과 접촉률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근데 이를테면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청률에서 똑같이 적는데 분모를 어떻게 두느냐. 네네. 분모를 어떻게 두느냐인데 접촉률이라 하면은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전화를 받은 사람. 응답률이라 하면 끝까지 협조율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네. 협조율 끝까지 응답에 응답한 응해준 사람의 사람의 비율. 자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2만 통의 콜이 갔어요. 네. 만 명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럼 접촉률은 50%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최종 응답은 1,000명을 해야 됩니다. 예, 1,000명. 자 베이스를 2만 명을 베이스로 할 거냐? 1,000명을 베이스로. 만 명을 전화를 받아 만 명을 베이스로 할 거냐? 그렇네. 그렇죠. 그래 보면은 이제 접촉률이라는 기준을 보자면은 2만 명을 베이스로 한 1,000명. 예. 5%죠. 예. 이제 응답률을 기준으로 하면 전화를 받았던 사람 만 명을 베이스로 해서 1,000명 네, 10%죠. 네. 이제 이게 시청치율에도 개념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TV를 켜놓은 가구가 1,000가구예요. 네. 이제 우리 아주 대한민국 대표 시사 프로 신장개업을 보고 있는 가구가 100가구다. 네. 시청률 근데 TV를 켜놓은 집은 500가구다. 네. 네. 시청률로 보면은 10%죠. 하여튼 시청 점유율로 봤을 때는 네. 20%죠. 즉 분모를 어떻게 두느냐. 네. 그랬을 때 이게 왜 왜 논란이 되느냐? 왜냐하면 이제 한 번씩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홍준표 의원께서 예전에 네. 미국에는 응답률 30% 미만의 조사는 조사로 인정치도 않아. 네. 자, 그 논란이 있었는데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표본의 대표성과 네. 응답의 진실성이거든요. 네. 얼마나 솔직한 응답을 끄집어내는가 그 설문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구조화하는데 네. 하지만 응답률도 한 번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정치적 이벤트 특히 자. 경선 국면에서는 응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응답률이 몇 % 이상 돼야지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은 여론조사를 보면서 지켜보고 선관위에서는 응답률도 꼭 명시하도록 권고사항으로 넣어도 있게 네, 응답률 알겠습니다. 개념은 뭐냐 자. 그렇게 나온 겁니다.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자 공모 안 했다 혐의 부인. 오늘자 뉴시스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한국일보, 국민일보, 파이낸셜 뉴스 역시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이상합니다.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오늘 법정에선 피고인 3명 중 1명은 공소장과 같이 공모한 적이 없다. 그리고 다른 1명은 공모 사실이 중요한데 언제 어떻게 공모한 것인지 공소장에 적혀있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고, 나머지 1명은 주가 조작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사람은 명백히 주가 조작 공모를 인정했고 한 사람은 부정했고 한 사람은 공소장 기재 내용이 부실해서 공모 여부를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고 진술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헤드라인이 공모 혐의 부인이죠? 적어도 오늘 재판을 다룬 기사의 헤드라인은 김건희 씨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피고인들 공모 여부 일부 인정이어야 하지 않나요? 일부 언론과 달리 노컷뉴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머니투데이, SBS 비즈 등의 언론사 헤드라인은 혐의 인정 또는 혐의 공모 여부 일부 인정이었습니다. 대체 왜 일부 언론사들은 사실과 다른, 심지어는 자기 기사의 본문과도 다른 헤드라인을 뽑았을까요? 뻔하다. 국민들이 그 속셈을 모르리라 생각하는가? 한심하다.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신장개업 김앤장 아니죠, 김과장입니다. 김준호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기사 보셨어요? 아니요, 네. 제가 못 봤습니다. 저는.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사실관계를 갖고 이 언론사가 어디를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독재 입장에서는 그 기사만 본다면 사실 왜곡된 팩트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좀 문제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진짜 좀 말이 안 돼요. 네, 우리 사실은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이 기자 출신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차이들이 있는데 가끔 저는 이제 이런 오보가 나올 때 바이라인이라고 하죠. 기자 네. 이름한테 이제 여쭤보면 네. 뭐 한숨 쉬는 기자분들도 계시고 데스크가 그렇게 뽑았다. 네, 데스크가 이거죠? 그렇게 뽑았다거나 네. 아니면 인터넷판에서 인터넷 편집을 담당하는 분이 좀 소위 후킹이라고 하죠. 조회수를 위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본인도 난감하다라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글자 수만 놓고 얘기하니까 명예훼손이나 언론중재위를 가도 사실 좀 이렇게 크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기는 실익이 크지 않는 이제 그런 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이상하잖아. 세 명이 한 명은 공소사실 오늘 그 공판준비기에서 공판준비기에서 자 공소사실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으면 뭐 입증 방법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합의하는 날인데 네, 그렇죠. 그리고 공소사실 관련해서 질문해서 예 대체로 인정합니다. 한 분은 부인합니다. 공모. 한 분은 공소장이 너무 부실해요. 이거 홀딩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공소사실 인부를 보류하겠습니다. 대체로 이런 걸로 보이거든요. 언론 네. 기사들을 보면. 근데 헤드라인이랑 본문 기사도 틀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이 기자분이 최초에 쓴 기자분이 만약 혹시 인터넷에서 댓글로 또 혹시 막 악플이 달리고 있다면 그 네. 기자분도 사실 속으로는 억울하다. 기사를 봐달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참 그렇습니다. 네, 좀 제목 장사 오지입니다. 자, 대장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장동 매주 대장동과 고발 사주를 뭐 놓치지 않고 빠지지 않고 갔는데 어쨌든 오늘은 대장동. 자, 핵심 포인트. 자, 김남욱이랍니다. 김만배, 남욱 두 핵심 피의자 구속 만료 기간 22일이죠. 월요일인데 네. 이거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알선 수재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22일 날 공소장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아마 김만배, 남욱 두 사람에 대해선 뇌물과 배임에 대해서 공소장에 적시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만 이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뇌물로 못 의율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렇다면 이 돈을 수수하고 했던 그 당시의 직책이 공무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직책에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한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수사기관으로서는 좀 난항을 겪은 거고 그렇다면 지금 계속 포인트가 옮겨지는 게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마되려고 했을 때 그것을 계속 유지되도록 뭔가 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분 그리고 하나은행이 이득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조금 가져갔는데 이게 어떤 입김 때문에 그랬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뭐 성균관대 같은 이런 인맥, 그 학연으로 이어진 하나은행 회장과 또 이 김만배, 곽상도 이 삼각 축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알선수재로는 사실상 당연히 기소를 할 걸로 보이고요. 다만 알선수재가 뇌물보다는 법정형 자체가 낮기는 하지만 이거는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수순에는 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공소장이 한 번에 다 나오기 어렵겠다는 네, 생각이 그거는 들어요. 뭐 불가피하고 아마 이제 그 수사팀에서는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배임죄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뭐 공모하고 그다음 뇌물은 이제 유동규 본부장에게 준 것으로 하고 네. 거기 플러스 이제 곽상도 전 의원까지만 일단은 이번 공소장에서 진도를 나가고 나머지 정관계 로비와 관련된 분들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2라운드에서 12월 달에 정리하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곽상도 의원이 뭐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직전에는 민정수석이었고 요때는 이제 이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의혹이 드러났을 때는 도대체 어느 시기에 있었던 일이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랬죠. 구조공단 이사장의 직무 관련성과는 좀 동떨어진 일이기 때문에 특경법상 알선수재 쪽으로 한번 혐의를 검토해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대한 하면 일단 곽상도 의원 건까지 의율해서 공소장에 넣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12월 달에 소환해가지고 좀 가지 않을까라는 보여집니다. 자, 유한기 전 본부장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고 네. 박영수 전 특검 얘기가
그 또 이제 2011년 요때 그 불법 대출을 알선했던 조모 씨 등 박영수 특검이 변호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때 기소가 안 됐다. 맞습니다. 되게 훌륭한 변호사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진짜 들여다볼 여지가 상당히 많죠. 이 어떤 민간 업자한테 개발이익이 상당히 많이 간 이 사건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너무 중요 지점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박영수 전 그러니까요. 특검인데 일단 박영수 전 특검은 이익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친인척이 운영하는 분양 대행사로 100억이 흘러간 거는 일단 명징하게 드러났고 이 100억과 관련해서 이 돈을 받은 이 사업자 친인척은 최근에도 또 재소한 데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성격의 돈인지 이게 과연 그냥 어떤 업무에 대한 대가성인지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대출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집니다. 그때 주인 검사가 윤석열 후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 조모 씨라는 사람은 부산저축은행의 회장의 친인척이고 실제로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게 1,0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알선을 했고 그리고 사실상 뒷돈으로 10억을 받았는데 2011년도에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죠. 그때 변호인이 박영수 전 특검이었고 주인 검사 윤석열 후보. 물론 4년 뒤에 수원지검에서 재수사를 하면서 그때 기소되고 실형까지 선고가 된 사안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그 당시 2011년도에 이 대검 중수부에서 들여다봤을 때 수사가 제대로 되었던 것이냐. 윤석열 총장의 기치가 공정과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본인과 굉장히 친소관계가 두터운 변호인이 선임된 어떤 알선을 해서 나중에는 심지어 실형까지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 수사가 공백으로 남아있었다. 제대로 건드려지지 않았다. 이 부분은 해명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남아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도 그 남욱 변호사, 남욱 씨 여기 대장동 4인방 중 한 사람인 남욱 2015년에 구속돼 가지고 기소됐죠. 그랬었죠. 1심, 2심에서 다 그 무죄를 받았는데 무죄를 받았던 이유가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기소했죠. 기소가 됐죠. 원래 선별적 기소가 된 셈이죠. 근데 그때도 남욱 변호사의 변호인이 박영수 전 특검이에요. 그렇죠. 훌륭한 예. 변호사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데 그것 좀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영수 변호사는 중수부장 출신입니다. 네. 그럼 중수부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의 몸값은 상당히 높고 그러면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유죄를 무죄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가능한 개입은 뭐냐면 특히 2011년 부산저축은행 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사실 다른 걸 수사하다가 별건이 튀어나온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고위 검찰 출신들 하마평 오를 때 인사평 이런 게 있습니다. 선 굵게 뭐 수사를 한다. 그럼 그렇지. 이제 가지가 나오면 일단 내비두고 일단 본류만 하고 나머지는 일단 묻을 수밖에 없는 게 수사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이렇게 그거를 선 굵은 수사 기법 뭐 이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별건이 나오니까 아이고 지금 이게 핵심도 아니고 이런데 그냥 이 부분은 좀 덮고 가자.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유능하게 움직였을 개연성이 사실 뭐 변호사로서는 좀 그런 합리적 의심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박영수 전 특검이 굵게 갑시다 이거. 네. 본류를. 네. 근데 1,800억 부실 대출이면 그거 작은 선 가지라고 하기 어렵지 않나? 돈이죠. 그러니까 부실 대출보다 이제 알선이잖아요. 대출 알선. 그 당시 저축은행장의 인척에게 몇 억의 뇌물을 주고 이제 그런 건 대출을 장가지다. 네, 뭐 그렇게 좀 봤던 거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 이 건 자체는 저축은행이 차명 법인을 만들어서 직접 투자를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대조하면 작은 건으로 보였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지금 김준우 변호사님. 그러니까 처럼.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사는 원래 좀 선이 굵으신 분이고 이렇게 야, 한 번만 더 디테일하신 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한 저는 번만 더 알고 있습니다. 굵으면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어. 자, 그 대장동 수사 방향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나오다 오늘 나온 얘기는 그거였어요. 네. 대장동 개발업자 이 씨. 이 씨가 누구냐면은 박영수 전 특검의 그 친인척 100억 들어갔다는 네. 이 씨가 남욱과 김만배 측에 43억 원을 현찰로 건넸다. 라는 진술을 검찰에서 했다. 라고 네. 안다. 네. 라고 했어요. 라고 복잡하네요. 안다. 이렇게 네. 돼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이재명
지금 후보에 2014년 성남시장 선거운동에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 그 돈 중 일부가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단독 네, 이렇게 조선일보 나왔어요. 단독이었죠. 아. 네, 당연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완전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을 했고 네. 지금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쌍특검 얘기를 하고 있죠. 나도 특검을 조건 달지 않고 받겠다. 그렇다면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을 겨냥하고 있는 배임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아까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2011년도에 이 민간업자에게 일으켜진 불법 대출 그 수사와 관련해서 이 허점이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그럼 한번 들여다보자. 그래서 저는 뭐 이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뭔가 국면 쇄신용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로 뭐 윤석열 총장의 워딩도 물귀신 작전을 펴고 있다라는 건데 뭔가 이 의혹의 양 당사자 지금까지는 일방이 받고 있었다면 이제 양 쌍방으로 이 특검 제안을 하니 뭔가 그렇다면 43억 중 일부가 그냥 흘러들어갔다 선거 자금이었다 2014년도에 쓰였다 이건 사실 객관적으로 드러난 건 아직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팩트라고까지 지금은 볼 수 있을지 일단 당사자가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러 의혹이 좀 남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약간 어차피 정쟁적인 정무적인 판단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쭉 빠졌다가 그 후로도 이제 컨벤션 효과도 못 누리고 이제 각종 정책 의제를 내놨다가 대장동에 파묻혀서 이제 그게 전혀 소구력이 없는 네. 그런 시간을 한 2주 정도 보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 이게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검찰 수사 결과 보고 필요하면 특검하겠다로 입장을 이제 선회했잖아요. 네. 저는 그건 잘한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럼 이제 검찰 성적표는 다음 주 월요일날 공소 어떻게 되는지 보면 아는 거니까. 22일 날 보면 특검이 계속 요구를 국민들이 할지. 그렇죠. 예. 국민들이 특검 필요하다는 여론이 뭐 또다시 70%가 돼버리면 그건 이제 수용없이 대박이고.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특검을 구성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라면 이재명 후보가 그냥 선선히 필요하면 뭐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나를 소환해라. 대선 후보지만 내가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제 그 정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의혹을 본인이 털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네네. 보여집니다. 이 43억 얘기는 이것도 약간 저는 헤드라인이랑 기사 본문이 약간 안 맞는다 싶은데 말하자면 그 기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씨가 남, 김 두 사람에게 남욱 김만배에게 현찰로 줬는데 남, 김은 뭔 소리냐 이건 사업비로 썼을 뿐이다. 로비 자금 내지는 선거 자금으로 간 바가 없다. 근데 남, 김이 직접 이재명에게 줬다는 게 아니고 돈이 갔다면 유동규를 통해서 갔을 텐데 유동규로 돈이 갔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뭐 이래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렇단 예, 말씀이시죠. 내용이 기사는 그렇게 돼 있어요. 본문에는 선거 자금으로 갔다고 뭐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돈이 이재명 후보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려면 소위 박영수 전 특검의 친인척인 이 씨가 남 김에게 돈을 줬고 남 김이 유동규에게 돈을 줬고 유동규가 이재명에게 돈을 줬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확인돼야 될 대목이 상당히 많은 건데 그 단계를 많이 넘지는 못한 취재가 기사화된 그렇죠.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대장동 방지법 네. 국토위에서 이게 파행됐어요. 실제로는 국토위에서 제일 센 방지법을 낸 쪽은 국민의힘 그렇죠. 저희 간사이신데 네. 국토위 간사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토위 지금 간사가 제일 개발이익 세게 환수법이나 도시개발법, 뭐 주택법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개정안들이 여야에서 이제 내놓고 있는데 네. 뭐 이낙연 의원도 냈었고 말씀하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현승 의원이 또 굉장히 센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당론이 아닌지 뭐 어떤지 그게 좀 정확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현재 여당 입장에서는 이 소위 대장동 방지법이라고 하는 세 가지 법안, 그러니까 민간 업자의 부담률을 높이고 이익에 가져갈 수 있는 향유하는 비율은 제한하고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제 개발되는 지역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요 골자로 내용을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 퍼센트가 더 세요. 더 민간이 세요. 가져갈 네. 수 있는 10%밖에 못 가져가게 하든가 그렇던데. 6%. 네. 민주당은 10%인데. 네. 네. 그래서 근데 갑자기 뭐 수기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하니까 이게 좀 빨리 통과되면 오히려 그 국민은 그걸 원할 텐데 네. 이 대장동 지역 그 관련 이슈를 좀 계속
가져갈 수 없다는 정무적 정략적 판단 때문에 좀 미루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합니다. 이게 진짜 정치권의 모순을 보여주는 건데 사실 대장동 의혹은 의혹으로 끝내고 뭐 한 정치인을 겨냥하는 어떤 그런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게 제도적인 개선이 반드시 수반돼야 그렇죠.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건 일단 가져갈 수 있도록 법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게 보수 정권 들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많이 손질이 되면서 민간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고 각종 시행령 등등이 정비됐던 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인허가를 받고도 이게 정권이 바뀌려나 해서 수도권에서 인허가 받고 지금 삽도 풀지 않는 그런 아파트들이 상당히 적체되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기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당연히 민간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줄이고 개발로 이익이 났을 때 거기서 정부가 환수해 갈 수 있는 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화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다면 대장동 이슈는 공격을 하면서 이런 입법은 사실상 뒷짐지고 이거 시장에 저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간에 스텝은 꼬였습니다. 네. 예. 수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대체로 지금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의도 번역기를 돌려보면 그렇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그 성추행 피해 공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에서 새로운 주장이 나왔고 굉장히 강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사건 무마를 했다라는 건데 국방부 수사 결과는 정반대 주장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무마한 게 전혀 없었다는 게 어쨌든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었던 건데 최근 군 인권센터에서 녹취록을 공개한 걸 보면 이게 또 아름아름 전관예우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라는 당시 법무실장이 이런 의혹이 또 새로 제기가 된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이 사건이 한 사람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구제받기는커녕 이걸 군에서 은폐하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의혹이 있었고 공분을 샀는데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했지만 뭔가 정관예우 운운하면서 이 가해자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수사 지휘를 했다? 그거는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이 의혹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이 녹취에 대해서는 네네.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뭐 그랬다더라라고 하는 그 밑에 부하 직원의 녹취 음성이 담긴 부분이라서 일단 이 법무실장 자체는 완전히 명예훼손이다라고 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기는 하는 상황입니다. 예, 못 기자회견-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공군 법무실에 있던 다른 장교들이 법무실장의 부당한 지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대화의 녹취록이 공개된 거고요. 맞아요. 예, 이걸 견주어 보면 공군 법무실장이 굉장히 가해자 중심의 수사 개입을 좀 한 거 아니냐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가해자가 선임한 변호사와 이제 공군 법무실장이 또 당시 일정한 또 친분이 강한 네, 있다는 있었다고.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결국은 그 최근에도 한동안 문제가 됐습니다만 이 평시 군사법원 폐지 문제 네. 이런 제도 개선책이랑도 굉장히 지금 맞물린 얘기여야 그러니까 되지. 재발 방지책 네.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가 이제 또 사실은 사실관계대로 정확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원래 군대라는 것은 상명하복이 정말 그 규율의 핵심인 기관이고 조직이고 이런 부분을 사실 뭐 순기능도 있지만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실 성범죄 이런 게 은폐가 워낙 조직적으로 될 수 있는 또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렇게 은폐되기가 쉬운 범죄에 한해서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법원, 그냥 일반인이 그 재판을 받는 일반 법원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군 검찰, 군 법원은 다 군인 신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조직 논리가 더 관철될 여지가 상당히 높고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해 호소를 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차단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그런 군사 법원 체계를 좀 재편해야 된다. 최소한 뭐 성이나 이런 범죄와 관련해서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또 논의가 펼쳐지고 있긴 합니다. 펼쳐져서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제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돼야 돼서 아마 이제 내년 정도에 시행되는 것으로. 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행령 만들어지는 과정도 꼼꼼하게 좀 따라가 보면서 여러분들께 우리 단골 손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그냥 군발이가 아니라 제복 입은 시민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많은 문제가 풀릴 수 있는 실마리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신장개혁 김과장 김진우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